네, 2016년 7월 7일 시사정당 3인 심세, 3인 3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당권 경쟁이 이제 그 출마 선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제 시작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안개속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 최경환 의원이 뭐 결국은 불출마 선언했죠. 예.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자신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데 대해서 좀 짙은 소회를 그걸 했고, 또 자기를 마치 총선 패배의 최고 책임자인 양 규정한 데 대해서 비박에 대한 분노 이런 것까지도 같이 표출을 하면서 이번에는 분류를 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이 그러고 보니까 당시에 최고위원도 아니고 뭐 공천관리위원도 아니고 대구에서 진박 마케팅을 하면서 상당히 초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박 마케팅 내지는 진박 후보라는 사람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부정적 파급을 미치면서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인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거로 확산됐다. 그것 때문에 이제 초기에 선거 판세를 거르치는데 일등 공신이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말이 뭐 일정 정도 공식적인 직책은 안 맡았더라도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경환 의원이 어쨌든 지난 총선의 패배에 제일 큰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그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당 대표로서 의사결정 행사하지 않았다고 이제 하는 이제 심리적인 생각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박근혜 정권의 공식적인 라인으로 의사결정이 떨어지기보다는 비공식 밀실 라인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의사결정이 된다고 하는 의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들이 책임 부분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본인 생각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총선 패배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이 공천에 개입했냐 안 개입했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최경환 의원이 사실은 경제부총리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 이제 정책을 지휘했던 사람이죠. 근데 결국은 전번 선거가 경제 실패,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능, 정권의 무능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본다면 핵심적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경제 정책 전체를 총괄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경제부총리로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쨌든 간에 뭐 호전되지는 못했고 민생 경제는 뭐 여전히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당히 이 불출마 이렇게 담화문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게 기계적으로 저는 끝난다 싶을 때는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던데, 그렇게 긴 담화문을 보면은 정말 할 말이 많았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출마를 고려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본인이 처음 그런데 뭐 안 나간다 자기는 이런 말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계속 고려 중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출마 선언 담화문 보니까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 사람 상당히 고민이 깊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순리와 상식을 저는 받아들였다 이런 생각하는데, 친박에서는 지금 이제 도저히 지금 이제 이 친박이 당권을 놓는 건 생각할 수도 없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면서 서청원 전 최고위원 보고 지금 출마시라고 지금 강건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친박 내부가 굉장히 이렇게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화. 여기서 이제 이주영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이제 친박 아니다라고 이제 탈박식하게 이제 말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에 휩싸이는데도 친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는 호남 대표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대표랑은 자기가 비주를 하는 의미죠. 음. 여러 가지 이제 갈래들을 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친박 주류 쪽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자기네들과 같이 정치적으로 함께할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아마 서 의원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서 의원이 현재로서는 아직 뭐 출마의 뜻을 이렇게 표명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네. 지적대로 친박 내부가 이제 이번에 최경환 불출마를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그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홍문종 같은 경우에는 서청원 추대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좀 반발하고 나왔고, 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든 끝까지 간다. 그 이야기는 중도 사태나 친박 내부의 어떤 그런 사전 조율 이런 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정현 의원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수세에 몰리면서 오히려 이걸 공세적으로 좀 타개하기 위해서 던진 카드가 아니냐고 봐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지금 그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친박 내부가 그 모양새 좋게 수습이 돼갖고 단일 후보를 내기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뭐 재밌게 이것을 그 조선시대 이렇게 이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던데, 어쨌든 그 집권 후반기에서 그 친박 세력들이 분화하고 있다. 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는 이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달리 되다 보니까 서로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뭐 이런 모습은 뭐 정권 말기에는 항상 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당내 패권주의가 실제로 존재할 때는 패권주의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의사결정이 딱 일사불란하게 가기 때문에. 근데 패권주의란 말이 나오는 순간은 실제 그것이 와해되고 있는 과정이 돌입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친박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온 시점을 이제 보면은 최근 4.13 총선이 끝난 다음인데 뭐 그 이후부터는 친박계가 사실상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볼 때 현재 뭐 이주영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쪽이 더 무게가 실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해졌나요? 지금 이제 그 단일성 집단 지도체 예, 그걸 이거는 정해졌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뭐로 됐습니까? 단일성으로. 아, 그럼 1인 1표로. 예. 아,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짚으면서 같이 좀 봐야 될 문제가 네. 신공항이 이제 백지화되고 다시 이제 김해급으로 된 문제하고 그다음에 칠곡의 사드 배치 문제가 이제 그 대두되면서 이 TK 그 대구 영북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어떤 이런 그 부분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지금 그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친박계 그 분열 내지는 그 분화 이런 걸 맞물러서 좀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TK 민심도 뭐 계속적으로 좀 흔들 수밖에 예, 없겠네요. 예. 그래서 TK 중심 친박계의 그가 어쨌든 당권을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무리하게 장악할 때는 당 분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청와대가 이제 요번에 이제 개입하지 못한 건 친박계 자체가 이제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로서 세가 약화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내 구도상 부분도 아직 우위인데 밀어붙일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비박계가 이제 뭐 탈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호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약 10명만 탈당해도 국회 선진화법 적용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힘을 발휘 못하는 상황까지 몰려버립니다. 이런 상황 봤을 때는 양보를 하고 나도 당을 이렇게 추스리는 게 낫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전당대를 갖다가 그 항해 달려가면서 새누리당이 그
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개파의 어떤 융화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 개혁을 통해서 일었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당분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계속 지켜봐야 될 점입니다. 내일 그 예.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 의원 전체를 청와대에 불러가고 청와대에 예, 함께 예. 하신다는데 내일 어떤 분위기와 또 어떤 발언들이 오고 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새누리당 그 이유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민생 국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새로운 어떤 전개 이 삼각 체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상당히 하도로 돼 있고, 이 부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막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특권은 아마 보좌관 채용 문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교 의원 문제로 해서 선교 의원 문제는 뭐 당에서는 이 더민주에서는 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중징계 방침은 확고한 것 같고요. 서 의원이 이제 내일인가 그것도 이것도 예. 전체 회의를 땡겨졌죠. 예. 서 의원한테 이제 당 지도부에서 탈당을 이제 요구를 권유했죠. 예. 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정하진 않았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김동철 의원이 또 본회의장에서 뭐 상당히 뭐 막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좀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이 됐습니까? 부분은 양쪽이 이제 공이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 그 여소야대가 되고 나서 이제 첫 대정부 질문에서 그 야당 의원이 좀 신랄하게 그 정부 실정을 그걸 하고, 특히 인사 문제,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심하게 그 좀 뭐랍니까 그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중단하고 그거 하니까 이제 그 내가 지금 그 대정부 질문하는 중이니까 떠들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고성이 오가면서 이 특정 의원을 지칭을 하면서 뽑아준 시민들이 한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좀 지나쳤다 해서 본인이 나중에 사과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 여당의 어떤 그런 그 의사진행 방해 이것도 같이 지적이 돼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 유권자인 시민들을 지칭을 해갖고 그런 한심한 국회의원을 뽑아줬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 한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과도했던 그런 그 막말로 지적돼도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19대 국회 때도 처음에 이 개헌 이후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굉장히 이렇게 주요한 그거로 했었는데, 그 결과물은 거의 없었죠. 그렇죠. 뭐 그렇게 뭐 일정 부분들이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이렇게 출판 기념회 행사 19대 그거는 이제 금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했지만은 뭐 일정 정도 진전은 있지만은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는 굉장히 피부에 더디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국민의당 그 김수민 의원 문제라든가 또 서영교 의원 보좌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뭐 모든 정당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로 돼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그 확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체는 뭐 이렇게 그 좀 진지하게 그걸 해가지고 뭐 세비 동결 문제라든가 또 그 보좌진 채용에 있어서도 규정을 좀 더 강화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또 조홍천 의원 상임위에서 발언한 걸 가지고 면책 특권 또 그것도 제한을 하자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그 보수 언론과 같은 그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요구심도 드는 좀 지나친 그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 개인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하고 국회 권한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불체포 특권도 이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나 이게 두 가지 다가 이제 회기 중에 의원이 저거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회기 중에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면책특권이라는 것도 상임위나 본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 아무 데서나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전에 필요해서 거기 상임위나 그 본회의 석상에서 했던 말만 적어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불체포 특권은 이것 때문에 그 방탄국회 뭐 이런 것들이 그 반복되고 했던 안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좀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또 어떤 국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방어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에 그 야당 의원들부터 시작된 문제가 그게 사실은 어쩌면 보좌관의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간행으로 거의 이렇게 있었던 문제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국민의 시각이 바뀜에 의해서 그것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상권분립화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민의 대표로서 필요한 어떤 그 필수 불가결한 그 요소인데도 도매금으로 지금 같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래 보면서 뭐 이와 함께 개헌 논의도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 자체가 정치 혐오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이제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들이 막말 시비하고 면책특권 시비를 이제 계속 이렇게 야기하면서 나온 현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 같은 시기에 이쪽에 어떤 그 청와대에 의한 그 언론 개입, 그 보도 통제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참 언론 자체가 참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그 이정현 의원 그 문제가 나오고 나서 KBS 당사자인 KBS는 물론이고 보수 언론들 보면 일주일 동안 한 줄도 그 보도를 안 한 데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면책특권 문제를 조홍천 의원 발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홍천 의원이 MBC 간부를 이제 그걸 했다는 건데 무슨 그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데 그걸 키워가지고 일면 톱으로 연달아 4, 5일을 보도한 신문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좀 지나치다.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를 지키고 그걸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청와대가 그렇게 개입한 게 훨씬 더 그 제도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어떤 국회의원 개인이 뭐 말을 실수하고 사실 확인을 그 불철저하게 한 것도 반드시 뭐 짚어져야 되고 지적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보도의 어떤 그 비중이나 어떤 그걸로 보면 너무나 이게 이 왜곡이고 한쪽은 이 과장되고 한쪽은 또 그 적어되는 다뤄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막말 부분들도 이렇게 언론이나 새누리당이 너무 부풀리고 있는 상황이 이제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들이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잘생긴 경찰이라고 말을 넣어서 여고생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던 부분, 잘생긴 경찰 요 발언 한 가지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대변인 논편부터 해가지고 뭐 각 언론사들이 이렇게 막말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성폭행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경찰 내에서 이렇게 여고에 보내는 기준 선발 기준이 이렇게 뭐 선호도나 호감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생긴 경찰을 뽑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과 제도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것을 나무란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본말이 좀 전도되는 양식으로 갔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뻔히 보이는데도 막말 공세로 끌고 가는 것 자체도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의도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소야대에서 보수 언론 특히 종편들이 뭐 이 기존의 야당 인사를 갖다가 진행자로 한다든지 그 야당 정치인을 패널로 섭외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러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전혀 이렇게 그 본질에는 바뀌지 않고 실제로 여소야대의 그 야당의 어떤 그 정치 활동을 견제하고 제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이 어쨌든 임기 말로 가고 있는데 그 올해 한 1년 진짜 열심히 일할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정권 누수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별관 회의가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그 폭로된 것도 그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아픈 부분이죠. 권력 차원에서는. 그렇죠.
여기 서별관회에서 이렇게 청와대 이제 안종범 수석부터 친박 실세라고 하는 최경환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이 아닌 그런 밀실에서 이렇게 대우 조선해양에다가 4조 2천억에 달하는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을 했다. 거기서 이제 산업은행장 실권이 없었고 실제 돈을 주는 산업은행 실권이 없고 위에서 다 정해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이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척결했다고 주장해온 관치금융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 청와대 서별관회 그 다음에 또 그 김시원 KBS의 전 보도국장의 어떤 이정현 이 보도 외압 녹취록 파문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게 실제로 우리 역사에는 그 전두환 정권 시절 군사 정권 시절에 보도 지침이라는 부분들이 선명하게 아직도 기억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상케 했죠. 그 부분들이. 예.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이 이원정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본연의 연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럼 지금 또 그러면은 그 이 보도 개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문제 제기도 되고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그 언론과의 문제에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이게 언론에 대한 통제, 개입, 간섭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감을 도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적나라한 어떤 그런 그게 나왔기 때문에 녹취록이 사람들이 들으면 참 비열하게 그걸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나 담긴 내용 자체가 저거 해가지고 국민들의 상당히 공분을 자아내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당연한 일인 듯이 이야기하는 그 비서실장을 보면서 참 거기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어떤 그런 그 사태의 중요성을 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그 해경이 해군의 어떤 이렇게 그 구조 작업을 막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 잘못 발표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 달라는 거였다. 그래서 뭐 녹음도 새로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팩트는 어땠죠? 팩트 자체가 이제 해경이 자기들이 잘못 초기 구조 활동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군이 사고 해역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것도 막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해경의 책임으로 되고 해경의 책임으로 되는 순간에 대통령이 사태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기부터 그 지휘를 잘못한 걸로 되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런 걸 빼라 드러내든가 아니면 다른 꼭지로 바꿔라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건 뭐 명백히 그 사태를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했던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거기서 뒤에 보면은 국방부에서 그 다음에 다시 발표했다는 거잖아. 아니 팩트로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언론은 자기 그쪽이 나온 질서를 잡는다고 했지만은 그 팩트는 자기가 그런 질서를 잡고 이제 서로 순차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았다 이런 건데 우리는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은 거거든요. 그건 해석을 했을 땐 왜 가장 신속하게 자원을 투입해서 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순차적이고 그런 것들은 왜 막았냐가 한 거지 막은 거는 팩트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실제로 팩트는 이 변함이 없는 걸 갖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날 11시 뉴스라인에서 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런 식으로 외압을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갔으면 그건 그냥 뭐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이 그냥 안 받아들여서 그냥 했다. 근데 항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받아가지고 그 꼭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외압이 작용을 했고 그게 관철됐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기란영 KBS 사장이 김시훈 보도국장 보고 대통령 뜻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결국은 경질까지 예, 경질까지 하고 거기 지금 소송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예, 그죠? 예. 뭐 어제 뭐 항소심이 첫 공판이 있었던 모양인데 하여간에 뭐 그것도 그 결과도 이제 국민의 관심사 밖에서 이제 관심사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렇게 김식훈 국장에게 이제 압력을 가할 때도 하필이면 대통령이 받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표현이 없었다는 거죠. 네, 없었다더라고요. 다 이제. KBS 하필 맞네. 그 다음에 이제 규란연 사장도 김시gun 국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이렇게 홍보수석이 어쨌든 다 대통령의 뜻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인사권 결정권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홍보소속의 본연의 업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논리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거 설명하고 하는 것들은 본연의 업무, 이원정 실장이 말한 대로 본연의 업무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나친 거죠. 오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이게 그 배경은 어떻고 또 앞으로 이 문제가 그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라든가 또 어떤 그 방향을 그걸 한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그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정 언론사의 특정한 보도에 대해서 빼라 열라 하는 거는 그게야말로 그 잘못된 개입이고 그또 그러고 이거는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송에 그 그렇게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누구를 하더라도 이건 바로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가. 그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좀 무감각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은 이게 이 해외 같으면은 선진국 같으면 이게 난리 날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보도 지침이라는 거 그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매들자 그 외에는 뭘 열어, 뭘 키워라, 뭘 빼라, 또 뭘 부각시켜라 이런 게 하루하루 계속 나갔던 게 이만큼 축적이 돼가지고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또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고 결코 이렇게 그 우리 언론 자유라든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걸 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현역 기자들이 그 대단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각성해야 되고 지금 KBS 같은 데서 자기 문제인데도 제대로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참 한심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어떤 말로서는 권력에 의한 통제보다도 요즘 언론은 자율적인 어떤 이렇게 이 통제로서 상당히 그걸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경 없는 기자에 보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70이다. 뭐 지금 이 체크한 이후로 최하위로 지금 떨어져 있다 이러는데 이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 민주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후퇴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이번에 그 폭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